네, 우리 투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 듣기도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한번 FMC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DB금융투자 채권 파트장이시죠? 문홍철 파트장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문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제는 뭐 매파적이란 표현도 싫고 FMC 뭐 파월 다 듣기 싫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 파트장께서 이번에 FMC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오신 분이에요. 실제 어제 뭐 성명서나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시고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보통 이제 FMC가 끝나면 네. 한 페이지짜리 성명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쭉 네. 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실 성명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는 뭐 예상했던 어떤 긴축의 얘기가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예상하던 정도.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이제 기자회견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싸해졌는데 이제 가장 큰 이번에 화두는 네. 3월달에 50bp 인상도 가능하냐? 그랬죠. 그게 내지는 궁금했죠. 올해 매회 25bp씩 인상도 가능하냐? 음흠. 그게 가장 기자들의 질문의 핵심이었는데 그러죠. 처음에 네. 파월 의장이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네. 답변을 안 하다가 계속 이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답변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경제와 특히 고용이 상당히 뜨겁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뉴스 헤드라인은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아예 배제하지 않았다로 뉴스 코멘트가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식이나 뭐 채권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반응을 했고요. 네. 간밤에 이제 FMC의 전반적인 내용은 매우 긴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차대조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반기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7월보다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명확하게 따로 한 페이지로 또 이제 밸런스 시 축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시기인데 네.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다만 시장 일부에서는 혹시 뭐 금리 인상하면서 동시에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우려보다는 좀 덜하게 예. 일단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밸런스 시스를 축소하겠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대략 뭐 3분기 정도로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뭐 저희는 긴축적인 스탠스를 고려할 때는 뭐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렇죠. 이제 이번 FMC 이전에가 일반적인 예상이 7월에서 9월 사이였었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FMC 자체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전망 수정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저는 조금 땡겨졌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나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어느 정도 일찌감치 시장에 힌트를 주긴 줬었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 원래 우리가 그 특정 집단에서 네.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 내에서도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그 두 분이 네. 가장 의견을 선도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먼저 얘기하면은 뭐 한두 달 지나서 또 그게 그렇게 연준 내부에 가더란 말이죠. 전반적인 의견이 또 됐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연초부터 계속 강하게 긴축을 얘기했었고 네. 뭐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긴축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그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흐름은 좀 더 계속 긴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저기 금리 반응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금리가 사실은 가장 이제 키 이슈인데 간밤에 뭐 금리 당연히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그 방향성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이 그 장기 금리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0년물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단기 금리 이제 2년물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즘은 이제 그것보다도 5년물 금리 대비해서 이제 30년물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 금리 차를 보게 되시면 간밤에 상당히 큰 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12월에 저점이 있었는데 그 저점도 뚫고 내려가서 더 많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됐어요. 장기도 오르고 단기도 올랐지만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보통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쪽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상당히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채권 시장의 강력한
전망이 그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뭐 수백 년 동안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의 어떤 경기 예견 능력을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네. 경제의 그 어떤 지표보다도 선행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결과적으로는 경기와 인플레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파트장님,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롬 파월이나 연준이나 네. 자기들이 어떤 식의 성명서나 기자회견 발언을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죠. 근데 어제 성명서는 고만고만했어요. 예. 근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던 증시가 마이너스로 반전할 정도의 예. 금리는 그렇게 뛰고 예. 달러도 강으로 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발언임을 뻔히 알면서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작심하고 나온 작심하고 나온 상황이라고 얘기죠. 봐야 되죠. 네. 사실 뭐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게 뭐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50bp나 매회 인상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심하고 긴축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결국 자산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뭐 사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자산 시장이 워낙에 좋으면 사람들이 노동을 잘 안 하고 이제 자산을 뭐 사고 팔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되게 낮은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산 시장이 조금 나빠지게 된다면 이분들이 이제 포기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식의 설명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좀 잡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좀 높이고 이런 식의 이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좀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연준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다고 겉으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 참여율의 이슈가 좀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이런 얘기가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엄청난데 그렇죠. 사람들을 갖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게 하거나 주식시장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일터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십니다. 그죠? 예, 뭐 저희 공식 전망은 아닙니다만 공식 전망은 그렇게 아니지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월가에서도 회자되는 그런 얘기이긴 한데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금리 상승이 네. 오히려 이제 성장 쇼크를 네.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네. 대한 의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 전망치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데 사람들이 올해 뭐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한동안 금리를 못 올렸었거든요. 그랬죠. 즉 중앙은행이 강한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와 자본시장, 물가 같이 이제 타격을 입을 텐데 그 타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연준이 계속 올해 뭐 3-4번 이상을 더 올리는지 아니면 뭐 한두 번 올리다가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더 못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나리오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이제 연준이 가장 키워드로 잡고 있는 행동의 어떤 모토가 그 humble and nimble이라고 하는데 겸손하게 가되 기민하게 대응하자. 네. 이게 이제 올해의 이제 연준의 키워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연준도 그만큼 올해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니까 어느 한 방향성을 잡고서 가기보다는 그 불확실성에 좀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클 수가 있어요. 네. 갑자기 긴축적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뭐 완화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뭐 한두 분기 정도는 좀 긴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특히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펀더멘털 지표를 보는데 최근에 11월, 12월부터 이미 지표가 되게 안 좋아졌고 사실 간밤에 이제 묻히긴 했는데 미국의 재고 지표가 되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매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물건이 안 팔린다는 안 얘기인데 팔린다는 얘기죠.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시 반도 안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외국인 순매도가 코스피에서만 1조 3,300억입니다. 예. 이거 실화냐 싶은데 이것이 지금 과연 외국인들이 흔히들 말하는 만만한 그 개인들 포지션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해먹기 위한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런 흐름인지 예. 아니면 이게 정말 털고 나가기 위한 건지 거기에서 지금 다소 우려되는 거는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도 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만 달러 환율이 지금 전일 대비 5원 이상 전임 1203원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뷰를 견지해 오셨던 우리 문 파트장님이신데 예. 지금 이 시점이 한번 환율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요즘 특히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기업체 고객분들이 네. 이 트리플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오랫동안 시장을 보시거나 경제 활동을 하신 분들은 주식 채권 환율이 다 약하면 뭔가 좀 문제가 싸하다 생긴 거죠. 네, 그런 네. 생각하시고 특히 환율이 가장 무섭거든요. 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달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강한 만큼보다는 조금 작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긴축을 할 때 사실 거의 교과서적으로 음흠.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 쪽으로 반응을 이제 그동안 해왔었고요. 네. 최근에 특히 이제 20일 날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수출과 무역 수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아마 2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 혹은 경상 적자가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그래요. 이제 석유 네. 에너지 도입 단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무 비싸서. 달러와 원화의 수급상 네. 달러를 별로 안 들어오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달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반적인 이제 수급이 좀 원달러 환율에는 이제 상승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이 한국 자산을 좀 파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그런데 원래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할 때는 외국인들도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네. 돈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돈으로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빌리는 저달 비용이나 달러를 줄이는 긴축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조금 이제 외곽에 있는 자산들부터 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 일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주식시가 훨씬 더 흔들릴 가능성도 봐야겠네요.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만 많이 보시지만 지금 이제 간밤에 어떤 다른 신흥국들의 주식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머징 마켓의 주식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언더퍼폼이죠. 보통 이제 달러가 강할 때 네.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이 좀 안 좋은 경향이 늘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반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월가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거나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제일 동의하기 힘들었던 얘기가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미국을 긴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올 한해는 신흥국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얘기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뭐 필터링 없이 막 돌아다니고 예. 골드만이 이랬대요. 뭐 월가에 누가 이랬대요 하는데 하기야 3,600 갈 것 같다던 지수가 지금 2,600이니 이걸 무슨 전망이라 하겠으며 이 시장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오르면 금리 쇼크인데 이건 분명 경제 전체 펀더멘탈과 성장에 쇼크를 줄 거란 말입니다. 네. 계속 밀어붙일까요? 이제 과거에 연준이 풋을 제공했던 네. 과거의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 그 패턴 이번에 이제 풋을 기대한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그래요. 실제로 제공하진 않았고요. 네. 과거에 이제 패턴을 보면은 뭐 S&P 지수가 이제 몇 퍼센트 조정 받느냐 네. 이 패턴을 봤을 때 이제 현재부터는 조금 더 조정을 더 받아야 풋이 나왔던 경험이 있고 또 주가보다도 크레딧 스프레드 즉 회사채가 비국채 대비해서 얼마의 금리 가상금리로 거래가 되느냐 네. 이 가상금리를 많이 보는데 이 가상금리는 또 의외로 그렇게 막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은 뭐 나름 좀 안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제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막 주가처럼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어떤 태도를 좀 바꾸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채권 시장의 이제 금리가 어떤 풋을 제공해서 뭐 금리가 좀 안정이 되려면 이제 크레딧 시장에서 네. 회사채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핵심이 물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좀 꺾여야 네. 뭐 금리도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도 꺾일 텐데 물가는 아직까지는 좀 높단 말이죠. 네. 간밤에 제가 또 주목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네. 채권 중에 이제 물가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물가채 기대 인플레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간밤에 화면에 나온 저거네요. 별로 이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음. 간밤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해서 네. 미사일을 날렸는데 날렸는데. 정작 테러리스트는 안 죽고 음. 그 옆에 뭐 민간인만 완전히 다치는.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했으면 시장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꺾여줘야 되는데. 꺾이거나 혹은 유가가 많이 빠지거나 해야 뭐 되는데 그래줘야 되는데. 유가는 많이 올랐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간밤의 그림은 저는 사실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역대 FMC 기자회견의 실패작이라고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 아주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은 파월이 목적한 바를 달성했을 수도 있고 뭐 자산 시장만 본다면 그렇게 자산 얘기할 수도 시장만 있겠지만 본다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했다면 실패했고. 간밤에는 상당한 실패라고 봐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했으면 실패했고 네, 그렇습니다. 자산 시장을 보고 한 얘기였다면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했고 예.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긴축 속도도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이 뭐 감기에 걸리면 다른 나라는 뭐 몸살을 앓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그 한국도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사실 신흥국 중에서 한국보다 금리를 훨씬 공격적으로 올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러시아나 뭐 터키는 그렇죠. 좀 에르도안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지만 뭐 러시아나 그 외 네.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리고 있고요. 또 이제 해당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약해지면 보통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고 상당히 좀 신흥국 중에서는 통화 약세에 의해서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그림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뭐 대비가 좀 많이 돼 있고 미리 금리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좀 덜 하지만 늘 이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간밤에 미국 금리가 오른 만큼 국채 선물이 이렇게 하락을 하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네.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재정을 지금 계속 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가 미리 좀 미리 좀 많이 매를 빠졌죠. 많이 맞아놓은 게 있어서 이제 그 버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수든 뭐 80포인트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계속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면은 단기 차트는 이 정도면 과해요. 네. 단기 차트면 국채 선물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이제 다 쏟아붓고 급한 매물 다 어느 정도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매물들 다 정리되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만 이게 지금 FMC 지금 문파트장님하고도 점검해봤지만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큰 변수란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설을 또 앞두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좀 드릴 만한 어떤 그게 있을까요, 조언이? 뭐 제가 사실은 이제 난감하시죠? 채권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네. 뭐 주제 넘게 뭐 위험자산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고요. 이제 채권은 이제 유동성을 보는 시장이다 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채권 시장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연준이 긴축을 할 때 위험자산 시장이나 채권이나 뭐 외환이나 다 같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을 벗어나면 채권 시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러면은 경기도 나빠지고 물가도 떨어질 거고 네. 뭐 결국 돈이 갈 데가 채권밖에 더 있냐 이런 생각이 나면서 금리가 안정되는 순간이 언젠가 오거든요. 네. 그 시기를 좀 노리시면은 예. 조금 더 타이밍 잡기가 좋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는 더 금리하고 환율을 좀 예, 살피면서 맞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